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10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사록이 11월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오픈이 되었거든요. 10월 FOMC 성명서 발표 당시 없었던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MC 참여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의논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멤버십이 적용 중인데 이제 그동안 그 문의를 보내주셨던 그분들 조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동이랑 동남아 국가 지역은 멤버십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 버튼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VPN 앱을 다운을 받아서 IP를 싱가포르 지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가입 버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했는데 영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댓글로 계속 남겨드렸는데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홈 부분만 보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걸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커뮤니티 지역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영역. 커뮤니티 영역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분들 대상으로 올린 뭐 이런 글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 이런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전용 글이나 영상은 커뮤니티로 오셔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영역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자체는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신 안드로이드 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갤럭시 폴드 같은 또는 뭐 갤럭시 S10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처럼 커뮤니티 영역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돌핀 브라우저 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 앱을 통해서 유튜브로 접속을 하면은 볼 수 있다라는 분이 이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만약 커뮤니티 영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돌핀 브라우저 앱을 다운받아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불가능한데 아이폰은 가능해요. 아이폰은 커뮤니티로 들어오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글 유튜브 쪽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다 업데이트하고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10월 FOMC 당시 이제 위원회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서는 정책금리 실효 하한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위원회 참가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전략, 도구, 소통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했다. 스태프 브리핑은 위원회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다. 특히 미래에 있을 금리 인하 이벤트에서는 정책 금리가 실효 금리 하한선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적인 여력이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효 하한선까지는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기준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제한될 것이다 라고 한 거는 향후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책적인 이런 금리 정책만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금리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브리핑에서는 몇몇 외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논의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외국 중앙은행은 대표적으로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이 두 개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논의를 했긴 했는데
스태프는 마이너스 금리가 사용되었던 지역에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고용을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 하지만 부작용의 징후도 있었다고 보았다. 게다가 미국 금융 시스템과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 간의 차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정책 도구, 한마디로 대차 대조표를 확장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 도구에 대해서도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스태프들은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행하는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혜택과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일반적으로 스태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검토는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당하며 당시 식별된 그러한 프로그램의 잠재적 비용 중 많은 부분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작은 정도로 실현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어쨌든 양적 완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장기 이자율이 미래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개시 시점에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쨌든 국채 금리만 보더라도 장기 채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10년물과 30년물이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때보다 앞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시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진행했던 양적 완화 효과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한 스태프는 일정한 누적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그리고 특정 거시경제적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매입이 계속되는 유동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익과 원가를 비교하고 이자율의 상한선을 두기 위해 자산 매입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일단 대표적으로 자산 매입의 형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연준에서 설명을 했듯이 일단 첫 번째 자산 매입 형태는 일정한 누적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할 때 자산 매입을 뭐 4조 달러치까지만 자산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이제 일정한 누적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거시경제적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얼마만큼 자산 매입을 할지 정해두지 않고 자산 매입을 끝내는 시기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거시경제적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보일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하는 경우. 이게 이제 밑에 두 번째 나타난 그런 자산 매입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이자율의 상한선을 두기에 자산 매입을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부채가 계속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결국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채권을 엄청나게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장기 금리까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에서는 가계나 기업에 대한 신용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논의됐다. 이건 지금 유럽에서 사용되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한 누적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하느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산 매입, 두 가지 형태의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연방준비제도은행이 시행한 대차대조표 정책이 재정 상태를 완화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했으며 그러한 도구들이 위원회의 현재 정책 도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됐다. 어쨌든 뭐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크게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정 상태를 이제 완화를 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를 하는 데에는 어쨌든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결국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에 다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대차대조표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이 시행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르죠. 경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이미 풀린 유동성 규모를 따졌을 때 도대체 얼만큼 풀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추정치가 너무 막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대차대조표의 정책을 시행을 하면 얼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장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해서 대규모 자산 매입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역충격에 이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의 효과가 향후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건 뭐냐면 장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잖아요.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충격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역충격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효과가 향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저인플레이션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장기 불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양적 완화가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아예 없진 않지만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면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늪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참가자들은 경제적 결과 달성과 연계된 유동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제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적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자산을 매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제의 성과에 대응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실행하고 소통하기 더 쉬웠다. 한편 이런 형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대차대조표를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양적 완화를 계속을 하는데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살아날 때까지 계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차대조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막 상승을 하는데 실질 경제는 계속 비리비리해요. 그럼 결국 거시경제의 성과에 대한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계속 달성될 수밖에 계속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 경제가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금융시장과 실질 경제는 점점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초양극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금융시장에 대응했던 가게나 기업들은 자산이 계속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은 실질 경제 시스템으로만 먹고 사는 분들은 실질 경제는 이렇게 막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양극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시장의 특정 부분에 대한 유의적인 이탈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신용할당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재무부증권, 이건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연준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놓은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딱히 지금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무시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새로운 정책 수단도 논의를 했어요. 10월 FOMC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사용하지 않았던 정책 수단을 고려하면서 참석자들은 대차대조표 도구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단기 또는 장기 국채의 금리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의 장점과 그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공개시장에 대한 운영은 이제 대표적으로 레포가 있죠. 레포.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몇몇 참가자들은 가계와 기업 지출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 이 장기 이자율을 고정시킬 때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뭐 당연하죠. 가계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 이자율을 고정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장기 이자율이 이미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내가 얼만큼 돈이 나가겠다. 이자 비용에 대한 그 계획이 딱 세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는 가계와 기업들은 오히려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장기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이건 조금 모르겠네요. 장기 이자율까지 고정을 시키게 되면 사실상 연준이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직접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죠. 이자까지 다 개입을 해서 다 컨트롤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단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참여자들은 이런 방식의 장기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려를 제기를 했냐? 일부 참여자들은 중립적인 연방기금금리 및 향후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의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금리 상한제를 결정하기 어려웠거나 그 상한선을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으며 금리 상한제를 유지하면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이제 상한제, 그러니까 특정 구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우려를 이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어차피 그냥 논의만 하고 있는 거니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대차대조표 수준 또는 그 규모나 만기 구성의 유의적인 변동성 또는 장기 이자율을 관리하는 것이 연방 채무관리 절차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부채 관리와 이제 연계되어서 볼 수도 있겠죠. 장기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을 조금 상쇄시키고 부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를 컨트롤한다라는 이런 오명이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FOMC 위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대차대조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단기 이자율을 제한을 하고, 이건 이제 레포 시장 운영이죠. 레포 시장 운영을 통해서 지금 단기 이자율을 계속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이자율만 이제 컨트롤하고 정책금리의 단기적 경로에 대한 선도적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더 큰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까지 건드리는 건 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평가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연준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서 매력적인 통화 정책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해외의 마이너스 금리의 이로운 효과에 대한 증거가 혼재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점도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 인플레이션을 보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정말로 이로운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중개업자들의 대출 의지와 가계지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들과 가게들이 오히려 대출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 경제로 투입이 되고 경제를 활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불분명하다라고 논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테스트에 이용된 유럽과 일본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구독자 한 분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결국 연준이 일본과 유럽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유럽과 일본에 적용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백데이터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리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유럽과 일본만 세댔습니다. 아마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을 하기 전에 아마 연준의 인사들이랑도 아마 논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시행하고 나 보니까 최초 예상했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 효과가 굉장히 형편이 없죠. 그래서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유럽과 일본에 적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별로네. 우리는 안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사업자들 그리고 참석자들은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상당한 복잡성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며 마이너스 금리가 해외보다 국내 시장의 기능과 금융 안정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정책 도구로서의 마이너스 금리의 잠재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벼랑 끝에 몰릴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 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와 장기적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위원회의 성명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열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향후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또한 위원회가 정책 전략, 도구 및 통신 관행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이 신중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는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이 2020년 중반쯤 이러한 검토를 마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잭슨홀 미팅, 이때 아마 연준의 이런 장기적인 정책 방향들, 그리고 통화정책 도구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잭슨홀 미팅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과 오픈마켓 운영 진행 상황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이미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금융시장과 관련을 해서는 세계 역풍이라는 거는 뭐 유럽들의 뭐 제조업 하향,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파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우려로 여겨지는 기업 조사의 일부 소프트 데이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감소.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 데이터의 취약 징후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이 기간 후반에는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협정을 둘러싼 우호적인 발전을 시사하는 뉴스에 시장이 반응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했던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로만 상승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연준에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8월달부터 반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은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이런 정치적인 립 서비스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서 오픈마켓 데스크의 조사와 시장 기반 지표는 10월 회의에서 목표 범위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0.25%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일단 이번 회의 이후에 이제 당분간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0.25%의 금리 인하 정도만 예상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20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향후 0.25% 정도 추가 인하 정도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 운영. 이거는 제가 레포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여기는 뭐 쭉 읽을 필요 없이 레포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750억 달러의 오버나이트 레포 시장, 그리고 1350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의 기간 레포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운영을 지금 발표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이 기간 레포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평균 2주간입니다. 2주간 운영되는 레포 자금 쪽에는 1700억 달러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오버나이트 시장에는 750억 달러가 투입이 됐고,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오버나이트 시장과 기간 레포 시장을 통해서 연방 기금 금리를 목표 범위 내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을 조성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은 레포 시장에 자금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레포 시장 압력을 억제를 했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적립금 공급을 증가시켰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레포를 운영을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10월 31일 날
또 한 번의 급격한 적립금 감소와 이제 자금시장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레포 운영 자금 규모를 더 키웠어요. 이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FOMC에서 한번 다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금 시장의 그 압력의 위험을 완화하고 9월 초에 만연했던 그 이상의 준비금 잔액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연말쯤에는 이 레포 운영을 추가로 또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직 그건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 자금 시장, 단기 자금의 그 시장 압박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을 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단기 자금을 계속 받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금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어서 계속 소모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레포 운용 검토. 스태프는 참여자들의 최근 연방기금 금리의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포 운용을 사용한 경험과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통화정책구현 프레임워크에서 레포 운용을 위한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레포 운영이 지금 단기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재구성을 위한 능력은 충분한 저축 시스템에서 이거는 이제 초과 준비금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를 위원회의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자금시장의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이 레포라는 것이. 그리고 스태프는 위원회가 해당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역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두 가지 잠재적 레포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시장의 그런 압박 그런 것들 때문에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레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크게 레포 운영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레포의 대규모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때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준비금이겠죠, 준비금. 준비금을 제공을 하도록 설계된 적당한 규모의 비교적 빈번한 레포 운영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FOMC는 자동통화 시장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금리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포 시장의 지금 금리가 유동적이잖아요. 레포 시장의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고정금리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공격적인 개입이죠. 지금의 레포 운영 방식이 지금의 레포 운영 방식도 직접적인 개입 방식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개입이 될 겁니다. 레포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고정화시키겠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칫하면 시장 입장에서 어라 얘네 봐라. 그래서 이 레포라는 것들이 남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보장 정도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레포 운영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상대국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의 과도한 유동성 리스크를 떠맡도록 고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현재 민간 거래 상대국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금융거래 분리 가능성에 대한 오명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레포 운영은
상대적으로 오명이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주비제도 이사회가 작은 시장 압력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레포 운영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통제권을 덜 보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레포 운영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레포를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레포는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통제의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일단 레포 시장의 금리를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포 시장에 관여할 필요도 없죠. 아예 금리를 통제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이런 고정금리 이 형태의 레포 사용이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경우 고정금리 레포 사용은 오히려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고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더 크고 더 빈번한 레포 운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유동성의 형태를 제공할 준비가 효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일부 기관들이 원치 않는 높은 양의 유동성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남용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 고정금리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준도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이 정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레포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왔어요. 참석자들은 레포 운영 수행에 대한 스태프가 설명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명을 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일단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면 스탠딩 레포 시설이나 그리고 빈번한 그 레포 운영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그 부채 한도를 지금 2021년까지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립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탠딩 레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가 되면 레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적립금을 유지하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유지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레포를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도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포가 자칫해서 남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은 적립금이 충분한 환경에서도 스탠딩 시설이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연방기금 금리의 통제를 지원하는 유용한 역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제가 만약에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레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연방기금금리 통제를 지원하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 중 몇 명은 또한 만약 은행이 시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유 증권 중 일부를 수익화할 수 있는 상설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스탠딩 레포잖아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들을 연준에 파는 거죠. 연준에 팔고 그만큼의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스탠딩 레포입니다. 만약에 스탠딩 레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은행들은 평상시에 보유고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적립금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그대로 연준에게 그냥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면 되니까 굳이 적립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탠딩 레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적립금과 국채 요걸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립금이 뭐 1조 5천억 달러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만큼을 국채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이 국채를 그냥 연준에 다시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뭐 적립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탠딩 레포인데 스탠딩 레포가 아직 뭐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은 스탠딩 레포 설비의 구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나? 바로 가격, 그리고 적격 거래처, 그리고 허용 가능한 담보 집합과 같은 상설 레포 설비에 대한 서로 다른 설계 선택 사항의 가능성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작업에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말이 어렵죠. 이건 그냥 다 무시하시고 어쨌든 스탠딩 레포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그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스탠딩 레포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하겠다라고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2019년 6월 FOMC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반영을 하면서 다양한 참가자들은 도덕적 해이, 오명, 그리고 분리 위험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대차 대조표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계 선택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레포 시장도 결과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장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정말로 지금 방법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정책 도구밖에 지금 확실하게 마련된 게 없는데 이걸 뭐 안 하겠어요?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압력에 순응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빈번한 레포 운영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스탠딩 레포 설비와 관련된 도덕적 위험, 중단 및 오명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스탠딩 레포를 적용하기 전에 일단 필요할 때마다 지금처럼 레포를 단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지속적인 레포 운영과 재무부의 그 채권 매입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감시해야 하며 최근 금융시장의 그 이탈이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비예비 부채 변동에 대한 추가 분석이 정당하던데 동의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뭐 레포 운영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좀 말이 많았잖아요. 단기 자금 시장의 압력도 지금 계속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스탠딩 레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반대로 스탠딩 레포를 진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뭐 도덕적 해이, 오명 그리고 분리 위험들 이런 것들이 또 동반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FOMC 내부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스탠딩 레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레포 시장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FOMC에서 당시 발표했던 내용 외에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달러는 전 세계를 돌면서 큰 신뢰를 누려왔고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것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현재 준비 통화로서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 달러화는 곧 붕괴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물론 푸틴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표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푸틴이 미국 달러화는 곧 붕괴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020년 해에도 상당히 조금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